진짜로 없었던 건 셀 아메리카예요. 모든 게 미국 중심으로 돼 있는데 이게 미국을 셀 아메리카를 해버리니까 이제 릴레이션이 다 깨지는 거예요. 미국이 위상이 흔들리려면 몇 주 갖고 되겠어. 네. 최소한 몇 년은 걸리는 거지. 예. 그러니까 미국의 위상이 흔들리는 거는 아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정말 혼동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좀 마무리되는 국면이 아닌가 싶은데요. 4월 이제 하순에 접어들면서 뭔가 조금 안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런 혼란은 왜 왔었는지, 그리고 언제쯤 끝이 날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또 한국의 상황들을 어떻게 봐야 될지 등등에 대해서 한국 최고의 트레이더시죠. 전 리만 브로더스 대표 김준성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재밌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흥미진진했으셨을 것 같아. 본인 입장에서는. 저희는 이게 뭐야?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는 이게 뭐야? 막 왜 이랬는데. 그러냐면 제가 네. 뭐 트레이딩은 하지만 네. 그야말로 그냥 보여주려고 조금만 하니까 그 돈에 막 찔끔찔끔하진 않고 네. 그리고 시장이 예전에는 안 일어났던 현상들이 몇 개가 일어났어요. 50년 만에 뭐 2주밖에 2번밖에 없었던 현상이 하나 있었죠. 미국 채권과 달러가 동시에 내리는 거.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안 오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달러 이자율이 오르는데 달러가 약세요. 페드가 뭐 0.25% 올릴 가능성이 10% 올라가면 막 달러 값이 올랐죠. 네. 예. 그러니까 이자율과 달러 이자율과 달러가 강세가 되는 거는 이거는 진짜 그야말로 끝도 없이 이어진 릴레이션십이었고 코릴레이션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깨진 게 블룸버그에서 봤더니 2번, 3번밖에 없대요. 한 번은 플라자 합의 때. 예. 플라자 합의 때 달러가 내려오는데 예. 달러가 내려오니까 이자율이 내려와야 되잖아요, 보통. 예. 그때 달러 이자율이 올랐대요. 예. 뭐 한 1, 2주.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 났어요. 그때 달러가 올랐는데 네. 이자율이 내렸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방향은 반대죠. 네네. 역의 관계는 유지됐지만 방향은 네네. 반대고 그리고 네. 2009년에도 약간 그런 현상이 있었대요. 굉장히 짧았나 봐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제외하면 지난 50년 동안 이런 경우가 2번밖에 없었고요. 예. 저는 그야말로 처음 봤어요. 예. 달러 이자율이 올라가는데 달러가 빠져요. 예. 와 이거 봐라.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네네. 그런데 뭐 정확하게 사람들이 막 끌어낸 말은 셀 아메리카죠.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빠지고 미국 채권이 빠지고 네. 미국 통화가 평가절하되고 그렇지만 이게 세 가지가 한꺼번에 내려오는 건 우리가 많이 봤던 현상이에요. 멕시코, 네. 아르헨티나, 그렇지. 셀 아르헨티나, 네. 셀 말레이시아 많이 네. 있단 말이에요. 어떤 나라가 네. 맛이 갔어요. 네. 그걸로 가면은 네. 당연히 주식이 떨어지고 채권 가격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자율이 폭등하고 네. 그 다음에 평가절하되죠. 그리고 이건 사실 이론적으로도 맞아요. 어떤 나라가 이자율이 많이 올라요. 그럼 채권 가격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네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미에 뭐 돈을 음. 찍어내고 올리면 그러면 남미 통화가 엉망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맞는 말이에요. 셀 아메리카, 셀 컨트리, 아. 셀 코리아. 그런데 조금 생소한 말은 셀 저문, 셀 재팬. 좀 헷갈려요. 그 나라들은 진짜 이자율하고 환율이 이자율이 오르면 환율이 강세가 되거든요. 자본이 이동하니까. 네. 셀 UK? 이거는 좀 돼. 왜냐면 22년에 그런 일이 한 번 있었단 브렉시트. 말이에요. 브렉시트. 네. 그런데 진짜로 없었던 건 셀 아메리카예요. 모든 게 미국 중심으로 돼 있는데 이게 미국을 셀 아메리카를 해버리니까 이제 릴레이션이 다 깨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시겠지만 미국 국채요. 미국 국채가 요즘 아주 재밌잖아요. 미국 국채가 안전자산 선호가 생기면서 갑자기 굉장히 강세가 됐어요. 예전에 코로나 때 주식과 채권이 같이 다녔잖아요. 네. 인플레이션이 있을 것 같으면 이자율이 높을 것 같으니까 채권이 내려오고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코로나 때 주식이 빠져가지고 같이 다녔다고요. 네. 사실 이거는 우리 보통 때하고는 다르죠. 이게 그 채권이 좀 안전자산의 성격이 있는 건데 반대로 다니거나 좀 채권은 가만히 있거나 네. 그렇지만 항상 같이 다니진 않았어요. 네. 그렇지만 그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도 생각해 보면 US 트레저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뭐 보듯이 하게 된 거잖아요. US 트레저리가 안전자산이 아니라 갑자기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자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리먼 사태 이후 이게 처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뭐 이런 적이 거의 없어요. 그쵸. 네, 아, 사기- US 트레저리는 예, 거의 없어요. 예. US 트레저리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의 크레딧이 문제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국채가 어떻게 될까요? 크레딧이 문제가 된다는 거는 회사채가 5%였던 게 막 15%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럼 국채가 4%였던 게 14%가 될까요? 아니면 3%가 될까요? 안전한 국가일 경우는 국채는 더 밑으로 예, 내려가고 모르는 거예요. 예, 반반이에요. 만약에 예. 좀 불안하면 금리가 튈 네, 거고 이머징 위로. 마켓은 네. 아이고 그 나라의 회사나 그 어. 나라 정부나 똑같은 놈들이니까 다 같이 가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셀 멕시코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나라가 괜찮은 나라들 있죠. 그러니까 헷갈리는 이제 저먼 뭐 일본 네. 옛날에 그다음에 한동안 잘 나갈 때 우리나라 그럴 때 보면은 우리나라 뭐가 나빠지잖아요. 예. 무슨 뭐 건설이 나빠져갖고 프로젝트 파이낸스가 어쩌고 그러면 그 제가 트레이딩 할 때 저는 국채만 트레이딩을 이제 할 때는 국채 이자가 올라가는가 내려가는가 잘 몰라요. 네. 그때부터 달라요. 네. 네. 완전히 다 같이 올라가면 올라가지만 수요가 국채로 모여요. 그쪽 일정 섹터에서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 것처럼 US 트레저리를 진짜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이유는 뭐 타당한 것들도 많아요. 무슨 뭐 관세 올리면 인플레이션 되겠죠. 폴리시 언서튼하죠. 뭐 손으로 꼽으려면 대여섯 개 다 꼽을 수 있는데 저보다 다 잘 아시겠지만 미국 국채 발행량 제한하죠. 뭐 난리가 났지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는 US 트레저리는요. 우선 사이즈가 30조 달러예요. 네. 잔고로 30조. 30조 네. 달러요. 뭐 29트릴리언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US 트레저리는 모든 파이낸셜 금융에서 리스크 프리 어셋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거를 기준으로 모든 파이낸싱도 하고 프라이싱도 돼요. 예를 들어서 IBM의 채권 그러면 5%다, 6%다 이렇게 안 하고 US 트레저리 플러스 2%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스크 프리에서 크레딧이 얼마다 그래서 크레딧 트레이딩과 이자율 트레이딩을 분리하는 거예요. 굉장히 시장이 효율적인 거죠. 네. 그래, 리스크 프리 어셋으로 모든 파이낸싱의 기초가 되고요. 두 번째는 모든 콜레터럴이에요. 그러니까 US 트레저리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사가지고 그걸로 누구한테 주고 돈을 빌리죠. 네. 그런 담보의 진짜 왕이거든요. 네. 30조 달러가 시장에서 그렇게 돌아다니는 건데 그게 어느 날 저게 안전자산이 아니고 무슨 이상한 페이퍼인가 봐. 이런 현상이 한 1주 일어난 거죠. 세게 일어난 거는 1, 2주 4.6까지 갔다 4.35 되는 굉장히 짧았어요. 네. 자, 그렇다고 보면은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뭔가 저는 사실 이번 주부터 시장 많이 움직일 때부터 셀 아메리카가 과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제가 뭐 오랜만에 한번 맞췄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저 맨날 틀리잖아요. 그리고 저는 틀리는 거에 대해서 창피하게 생각도 안 해요. 근데 네. 요번에 좀 맞았어요.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셀 아메리카가 좀 과하다. 나는 솔직히 트럼프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네. 시장이 얼마나 지금 뭐 하는 건 잘 모르겠지만 시장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평소에 보지 않았던 현상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대표적인 게 US 트레저리 알기를 지나가는 모처럼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달러와의 관계가 50년 만에 2주밖에 없었던 일이 벌어지고 그렇다면 이거는 굉장히 빨리 회복될 것이다. 네. 뭐 어떻게? 뭐 달러와 채권이 같이 원래 다르게 다니는 거니까 뭐 이렇게나 이렇게 이런 방법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생각은 그냥 이 셀 아메리카가 어느 정도 되돌아오는 거죠. 네네. 이게 과도한 거였으니까. 네, 달러도 올라오고 채권 가격도 올라오고 주식도 올라오고. 네. 네, 그럴 가능성이 제일 많은 것 같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과도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저가 가장 놀랬던 사건 중에 하나가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네. SLR 완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은행이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을 때 자본금을 까냐 안 까냐. 네. 그래서 기존에 까잖아요. 네. 자본금에서. 근데 네. 안 까는 걸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들고 있으면은 좋은 일을 많이 해주겠다는 거죠. 베센트 얘기를 좀 하면요. 네. 그러니까 베이시클리 트레이더예요. 어떤 트레이더냐면 어렸을 때 저하고 비슷한 나이에 시작해가지고
소로스 펀드에 들어가서 예. 영국 공격할 때 그때 주니어였을 거예요. 아, 그때 이제 좀 보고 배운 거죠. 아 드러켄밀러하고 같이 네, 있었겠네. 야 형들이 저렇게 하는구나. 네네. 죽이는구나. 네. 애 하나 보내는구나. 음, 정부를 상대로 할 수도 있구나. 뭔가 잘 되면 잘못되면 시장이 응징을 한다는 걸 배웠고 네, 그다음에 트레이딩 헤드가 한 40대 초반에 아마 됐을 거예요. 네. 소로스 펀드에. 어. 저도 그때 이제 트레이딩 헤드였어요. 예. 근데 저는 이제 한국의 트레이딩 헤드였고 이분은 이제 소로스의 트레이딩 헤드였는데 그때 일본에서 네. 일본 엔화 공격해가지고 굉장히 짧은 시간에 10억 불 벌었잖아요. 아, 그때 저 봤어요. 예. 그 누가 한 거야? 소로스에서 하는 건데 트레이딩 헤드가 누구야? 아. 그때 제가 그때 이름 들었어요. 베스트. 그 얘기 하시니까 이제 뭔가 이해가 됩니다. 네. 아, 뭔가,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게 이제 딱 떠오르네요. 네. 베스트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겠죠. 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은 다 똑똑해요. 네. 미국에 있는 사람들 다 똑똑한 사람들인데 베스트가 똑똑한 것 플러스 이 사람이 시장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잘 아는데 베스트가 처음에 재무부 장관 되면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못되게 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해도 너무한다 하는 게 그 파월의 후임을 정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 아이디어 베스트가 나온 거잖아요. 아니, 네. 아이디어 자체 누가 나온지 모르겠는데 말은 베스트가 했어요. 네, 초기에. 와, 네. 황당한 소리죠. 네. 파월의 힘을 죽이는 굉장한 방법이죠. 네. 파월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 기자들이 그런데 제가 파월이에요. 후임이시고 내가 뭐 이럴 것 같아. 그러면 그래요? 바로 가서 후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대 얘기해요. 그러니까 파월의 그 힘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는 네. 그런 진짜 거의 야비한 수준의 그렇지만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도 얘기했었고 네. 그리고 제가 좀 놀랬던 거는 그러면서 파월 얘기를 하면서 중요한 거는 기준금리가 아니라 시장금리다. 네. 너무나도 맞는 말이죠. 그리고 얘기는 안 했지만 가로치고 기준금리는 파월이 정하지만 10년짜리는 나도 영향력이 있다. 네. 재무부 장관이 영향력이 있을까요? 있어요. 있겠죠. 발행량을 조절할 수 그렇죠. 있으니까. 네. 내가 무조건 요번에 100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10년짜리, 30년짜리, 5년짜리, 1년짜리, 3개월짜리 나누는 거는 재무부 장관이 하거든요. 네. 줄이면 되죠. 그리고 예전에 많이 했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알죠? 그렇죠. 뭐 이거도 10년짜리 사고 그것도 할 수 있고 저는 요 얘기는 정확하게는 몰랐지만 지금 이런 거는 굉장히 크죠. 네. 트레저리를 갖고 있으면 거기에 리스크를 줄여주면 은행의 리스크 값을 줄여준다는 건요 그냥 회계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돈이에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은행의 리스크 값이 모자라잖아요. 리스크 값이 모자라면 자본을 빌려야 되거든요. 네. 근데 자본금을 늘리면은 물타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주주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장기로 빌려요. 장기로 빌리거나 자본 관련된 채권을 빌려요. 네. 그 가격은 원래 빌리는 채권보다 훨씬 비싸요. 그러니까 은행의 리스크 값은 회계상의 뭐가 아니에요. 네. 돈이에요, 그냥. 그렇죠. 레버리지가 10배짜리 장사가 은행 장사니까. 그냥 돈이에요. 그게 있으면은 장기채를 줄여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베스트가 그냥 돈 나눠준 거예요. 왜? 야, 웬만하면 US 트레저리 그냥 사. 네.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내가 책임질게라고 사실 얘기하는 건데 베스트가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채권 유동성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걸 언급했다는 거야. 실제로 했는지는 안 한 것 같아. 근데 실제로는 어떤 일이 벌어진 것 같냐면,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이제 변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여기 앉아 있으면 다 뉴스 보고 아는 거 그다음에 이제 추측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크게 움직였던 건 뭐냐면, 그러니까 채권이 굉장히 급하게 움직였고요. 이번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채권만 움직인 게 아니라 그때 그 미국 그 국채 선물은 사이즈가 어마무시하거든요. 거래되는 거래량이. 네. 한 개만 되는 게 아니고 6개월짜리부터 10년짜리까지 그냥 6개월마다 월물이 쫙인데 그게 다 거래가 되거든요. 네. 엄청난 뭐 세계 그야말로 1등 시장인데 네. 거기서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채권을 네. 팔고 퓨처스를 사면 유리한 그런 트레이더들이 좀 발생을 했어요. 그런 걸 보고 베이시스 트레이딩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런 베이시스가 현물에 불리하게 작용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수압하고 채권하고도 관계가 많거든요. 네네. 거기서도 수압에서 리시브를 하고 그러니까 수압을 산 거하고 비슷해요. 채권 산 거 리시브를 하고 채권을 팔면 유리한 쪽으로 시장이 좀 움직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헤지펀드 애들이 그런 걸 좀 했고
그다음에 이런 트레이더들의 움직임을 항상 그 별거 아닌 걸로 보면 안 되는 게 그게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이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고 또 트레이딩을 무식하게 하잖아요. 네. 살살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확 질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야 밀어 이러면 그냥 쫙 미는 거죠. 쫙 밀고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0개를 팔고 싶으면 이것들이 꼭 200개 팔고 내려간 다음에 100개 산다고요. 그럼 당연히 그래야지 않겠어요? 내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예를 들어 선물 매도 이런 거. 예, 내가 선물을 매도하는데 내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기회예요. 뭐 두 가지 이유에서 하나는 내가 물량적으로 굉장히 많고 두 번째는 내가 굉장히 유명한 트레이더여가지고 애들이 날 자꾸 쳐다봐요. 그런데 내가 100개 팔 거 있어요. 100개만 마켓에서 딱 팔겠어요? 내가 시장 너무너무 잘하는데 무조건 200개 팔죠. 그럼 쭉 내려가면 거기서 이제 받아 먹으면 되니까. 좀 받으면은 그럼 에버리지가 좀 올라가겠죠. 그렇지. 불법이 아닌 한 마켓 매니플레이션이 아닌 한 뭐 트레이더는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시장이 굉장히 많이 움직였어요. 제가 좀 음모론적으로 가고 있지만 거기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우습게 볼 일이 아니고 또 하나는 머니마켓 쪽에서 US 트레저리가 줄 때 그 MMF 있죠. 미국에도 MMF가 있다고요. 그건 그냥 캐시죠. 말이 사람들이 US 트레저리 팔면 어떻게 해요? 딴 거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상당히 캐시로 갔다는 거예요. 그 캐시라는 게 MMF거든요. 캐시라는 게 뭐 현금으로 들고 갈 수 없으니까 그렇지. MMF가 거의 레코드 하이였거든요. 잔고가. 4월 초. 그러니까 완전한 그 위험자산 회피가 있었고 그러면 다 해설이 되는 게 한국에서 끝없이 매도했던 것도 결국은 애들이 되게 현금이 많이 필요했던 거고 그러니까 급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그렇죠. 거고 그래서 저는 의혹 하나가 얘들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레버리지 사이즈가 장난이 아닌가 보다. 금융은요 한마디로 레버리지라고 봐야죠. 그리고 BIS 비율이 뭐 12.5 왜 하필이면 12.5겠어요? 그게 8분의 1이잖아요. 기본적으로 8배를 해주는 거고. 그렇지. 8배 장사. 그게 원금의 8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US 트레저리를 사면은 어떤 리스크가 있나요? 가격이 움직이는 리스크가 있고 오늘 그 얘기 그냥 해주셨으니까 그다음에 미국이 돈 안 갚는 리스크가 있잖아요. 근데 미국이 안 갚는 리스크는 제로라고 시장에서 보는 거고 이것만 움직이는 걸로 해서 미국 트레저리를 예를 들어서 1,000만 불을 사면은 1% 잡아주는 거예요. 나는 1% 어셋을 갖고 있는 걸로 쳐줘요. 예를 들어서 김준성이나 각도기한테 빌려준 거는 다 잡잖아요. 안 갚을지 모르니까. 근데 US 트레저리를 갖고 있으면 뭐 1% 미만으로 잡거든요. 그러니까 담보가 위험자산. 우리한테 1억을 빌려주면 우리 쟤네한테 1억 빌려줬어. 적어놔. 그렇죠. 1억이 이제 위험자산이요. 실제로 1억도 더 돼요. 왜냐면 이자까지 다 계산하고. 근데 채권을 갖고 간 거면 1억이면 100만 원만 기록해. 잡는 거죠. 왜냐면 리스크가 똑같으니까. 김준성한테 1억 빌려주는 거나 US 트레저리 100만 원 대출 사는 거나 US 트레저리를 대출해준 똑같잖아요. 돈에 대해서는 1억을 빌려줘도 100만 원만 잡는 거야. 아니면 얘가 못 갚으면 이건 그냥 내가 그냥 먹으면 되니까. 나한테 빌려주는 거는 8배 할 수 있어요. 자기 자본에. 그렇지만 US 트레저리 사는 거는 800배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실 금융 자체가 레버리지가 많이 돼 있고 파생 상품의 규모는 진짜 말하기 너무 힘들 정도로 크고요. 현물의 10배는 쉬운 거고. 그게 이제 증거금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증거금 제도가. 그러니까 돈을 다 받고 하면은 그만큼 못 하는데 한 5% 10% 증거금만 받고 나머지를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뭐 좀 다른 얘기지만 잠깐 얘기를 해보면 우리 둘이 계약을 하는데 우리 둘이 뭐 물건 서로 팔면 그냥 끝인데 제가 각도기님 알긴 알겠는데 1년 후에 뭐 금이 하나 있는데 이거 우리 1년 후에 주는 걸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걸로 그 대신 가격은 오늘 정해갖고 100원으로 해갖고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다 좋은데 나중에 안 지키면 어떡해요. 그냥 백제고 안 지키거나 부도가 나거나 사람이 없어지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를 잡는 거잖아요. 증거금으로. 대표적인 게 선물회사죠. 선물회사는 이걸 둘이서 안 하고 날짜 하나 정해놓고 쉽게 얘기하면 100만 명이 치는 고스톱 같은 거예요. 룰 딱 정해놓고 얼마 움직일지 모르니까 매일 움직인 만큼은 정산을 하자. 1일 정산. 1일 정산. 그럼 문제가 없잖아요. 1일 정산을 하기 때문에 사실 증거금을 조금 잡는 거죠. 그쵸? 1일 정산을 하니까 증거금도 필요 없는데 증거금은 왜 그러냐면 1일 정산 어제 종가로 하니까 오늘 움직이는 거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증거금을 그러니까 하루짜리 차이. 하루치. 맞는 말씀이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기관끼리 하는 거는 이거보다 얼마나 더 정교하겠습니까? 네. 엄청 정교하죠. 음.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뭐 효율적이지만 완전히 안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네. 리만 때 무너졌잖아요. 네. 리만 때 제일 많이 레버리지했던 리만 브로더스가 무너졌잖아요. 예, 예. 그 리포 시장의 전 리만 브로스 대표십니다. 그 리포의 최강자였거든요. 네. 50% 마켓시어라고 저는 그때 아. 제가 리포 직접 안 했지만 와. 우리 리포 트레이더들이 그렇게 잘난 척을 했다고. 예. 그러니까 이게 레버리지가 엄청나기 때문에 요번에 시장을 흔드는 건 맞아요. 네. US 트레저리가 흔들렸어요. 네. 왜냐면 트럼프가 하도 해도 너무 하니까. 음. 야 저렇게 하면 야 진짜 그 어. 와중에 아까 네. 얘기했던 베센트가 이거는 저도 정확한 얘기 모르지만 들은 얘기지만 베센트가 트럼프를 만난 건 팩트고요. 네. 그리고 베센트가 그 채권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네. 야 채권 내가 항상 막으려고 하는데 이게 진짜 흔들려. 야 너 조금만 참아줘. 조금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닌가. 네. 그래서 트럼프가 그걸 받아들인 거고 네. 트럼프가 지금 한 발 뺐잖아요. 네네네. 그건 맞잖아요. 트럼프가 한 발 뺐고 네. 그러면서 네. 이제 조금씩 돌아서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태를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저희는 뭐 우스갯소리도 좋지만 여기서 냉정하게 이제부터 어떻게 갈지를 봐야 되잖아요. 네. 뭐 지난 건 지난 일이고 네. 그렇다면 이제 시사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 US 트레저리가 흔들린 건 맞아. 왜냐하면 트럼프가 워낙 이상하니까. 네. 그렇지만 역시 쉽지 않구나. 미국의 위상이 흔들린 건데 미국이 위상이 흔들리려면 몇 주 갖고 되겠어? 네. 최소한 몇 년은 걸리는 거지. 예. 그러니까 미국의 위상이 흔들리는 거는 아니다. 그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US 트레저리나 달러화가 너무나도 약세가 되는데 네. 그 이유가 미국 경제라든가 전체 펀더멘탈한 뭐 인플레이션가 이런 게 아니라 네. 미국의 달러화에 대한 위상이 흔들려서 내려오는 거, 미국 트레저리의 위상이 흔들리는 거 이런 거는 단기간인 거야. 그런 거는 저는 다시 한번 느꼈어요. 네. US 트레저리는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구나. 네. 그래서 달러화도 마찬가지로 달러화가 110에서 지금 뭐 97.5까지 내려갔는데 지금 99까지 정도 올라갔잖아요. 이것도 아래에서 올라오는 걸 보면 이게 내려간 게 여러 가지 펀더멘털한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미국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거는 돌이킬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달러에 대해서는 조금 앞으로 강세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생겨서 비트코인이 오른다는 둥, 금이 오른다는 둥, 이 난리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항상 냉정하게 미국이 한 방에 가지는 않는다. 네. 그런 걸 생각했으면 4, 5일 전에 바이 아메리카 할 수 있었는데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 대해서 미국의 뭐 경제적인 문제를 얘기할 때까지는 괜찮은데 네. 미국의 위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조금 오버 아닌가? 네. 저는 뭐 아무리 농담이라도 트럼프가 이자율을 낮춘 거는 트럼프가 60%를 국채를 갖고 있기 때문이야. 그런 말 나올 때 네. 야, 그게 진짜 농담이 아니라 심각하게 얘기할 때 그다음에 뭐 이런 거 들을 때 야 이거는 과하구나. 이거는 도가 넘는구나. 네. 이거는 시장이 지금 정신 못 차리는 거다. 네. 그러면 냉정하게 돌아서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역시 그때는 돌아서는구나. 네. 그런 거가 하나 느꼈고요. 그 다음에 쉽지 않은 거는 지금 오늘 기준으로 보면은 S&P 기준으로 한 5,500쯤 돼요. 네. 그게 진짜 중간이에요. 네. 6,200과 4,800. 네. 최근에 올타임 하이 6,200, 네. 최근에로 4,800 딱 중간이에요. 예. 그 다음에 차트 보시면 5,500에 그냥 몇 번씩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둘 중에 하나인데 이제부터 하나만 안 코멘트를 여기서 트럼프 하는 게 별게 없어? 트럼프 뭐 닭꼬랑지 감춰? 그러면 다시 레코드 하이로 가겠죠. 네. 6,200. 그게 첫 번째 시나리오고 두 번째는 그래도 미국의 신뢰에 흠집은 냈어.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레인지 트레이딩 할 거야. 쉽게 5,500을 못 뚫을 거야. 네. 그렇지만 이 방송도 나가는 게 하루 이틀 나가니까 그 사이에 뚫었을지도 모르죠. 네. 뭐 개인적으로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너무 과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주식만 많이 움직였지 채권은 많이 안 따라왔어요. 네. 3.8에서 4.6까지 같은 게
4.3에서 4까지밖에 안 왔으니까 네. 채권이 내려가면 사람들이 더 그래도 또 미국이네 이렇게 되고 있고 달러가 110에서 98까지 제가 보기에 좀 너무 과다하게 내려왔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좀 돌아서면은 또 주식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셀 아메리카, 셀 바이 아메리카 쪽으로 사람들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저는 항상 펀더멘탈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남의 생각이거든요. 예. 그 사람들이 아무리 바보라고 하더라도 음. 근데 시장이 바보도 아니에요. 네. 시장이 항상 제일 똑똑하고 요번에 트럼프를 꺾은 사람은 누군 것 같아요? 시장이죠. 시장이죠. 시진핑 아니에요. 네. 예. 베슨트 아니에요. 네. 시장이에요. 시장이 너 그렇게 나와? 아씨 나 모르겠어.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똑똑한 건데 여기서 과연 어떻게 가느냐인데 조금 만일에 트럼프가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네. 저는 원래 이런 거 쓸데없는 거 생각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야 그러면 이런 관세 얘기가 분명히 없었을 거고 그러면 지금 주식이 어디가 있을까? 아마도 모든 것들이 그 뭐 어닝에 가 있고 네. 중국과 딥시크가 어쩌고 이런 얘기로 가면서 새로운 세상이 오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로 아직도 하고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 얘기 다 없어지고 관세 얘기만 했잖아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들어왔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그분이 갑자기 꼬랑지를 감추고 깨갱을 하면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거기는 4,800원 아니고 6,200개 아니냐.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모든 이상한 현상, 세계가 다 내리는 현상이 언젠가 특히 채권과 달러는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이 세계가 어느 정도 수준 위로 다시 올라가고 네. 거기서부터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될 것이다. 네.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이 아주 중요한 시점이고 주식은 굉장히 크리티컬한 레벨에 와 있지만 채권과 달러는 아직도 과도한 상황이 있는 게 아닌가. 네. 저는 조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단 먼저 그 최근에 있었던 셀 아메리카 어떻게 봐야 될 건가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네. 강의하신다면서요? 저희 그 각도기 TV님들 그 시청자분들한테 잠깐 30초 동안 홍보하겠습니다. 네. 해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네, 각도기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제가 유튜브 TV 김준송 TV라고 하거든요. 네. 각도기 TV하고 똑같이 뭐 그렇게 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교육 영상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제가 달러원 트레이딩 제가 교육 방송이나 이제 다른 플랫폼에서 많이 하자 그랬는데 안 하다가 그냥 내가 혼자 해보자 그래가지고 혼자 기획하고 혼자 만드니까 판매도 홍보도 다 제 사이트에서만 해요. 네. 그래갖고 저번 주에 제가 사전 판매 올리고 5월 15일 날 나가거든요. 어디죠? 사이트가? 김준성 TV의 클릭에서 넘어가는 클릭. 사이트로 넘어가요. 근데 네네네. 그 사이트는 제 사이트에 들어오면 그 제일 위에 제가 적어놨는데 찍 누르면 글로 가요. 세일즈, 지원부서, 통제부서 그리고 또 투자가 이렇게 상대로 해서 한 10개 정도 만들어서 강의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5월 15일 날 업로드 하고 지금 사전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